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 정오부터 재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군에서도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입장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이야기 오늘 돌직구쇼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가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동아일보는요. 오랜만에 쓴 제 기사로 시작합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닭 타르로 쓰는 식재료. 닭 타르로 쓰는 식재료를 급식에 쓴 노인 요양원들의 실태를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임의로 전국 17곳을 조사했는데 이 중에 절반이 넘는 9곳에서 유통기한 지난 사료용, 폐기용 이것을 노인들에게 반찬으로 쓰는 실태를 포착했습니다. 자세한 방송 내용은 일요일 밤 9시 반에 공개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1면 기사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오는 낮 12시 전면 재개.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낮 12시부터 전면 재개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첫 대응 조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 김정은의 생일입니다. 김정은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김정은의 생일을 맞아 재개한 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여당 최고위에선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핵무장하자. 이게 도움이 되는 발언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북핵 해법을 전면 재검토할 시점이라면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우리도 핵무장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과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이야기 또한 잠시 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정치면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뉴스와 사진은 바로 이 장면. 예정보다 빠르게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끌다가 안철수 신당으로 합류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곁으로 간 겁니다. 점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안철수 신당. 또한 오늘 안철수 신당의 당명이 발표됩니다. 새정치란 단어가 빠질 것이라 이런 예상들이 많은데 안철수 신당 당명 이름은 어떻게 될지도 점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네, 청문회가 한창이죠. 이준식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딸이 국적 상실한 것을 8년 전에 알았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친딸의 국적 상실, 미국 국적 여부를 8년 전에 알았다. 청문회가 시작되니까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라고 말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잠시 후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1면입니다. 대북 확성기 오늘 전면 재개한다라는 내용. 그런데 이것은 초강수다.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들이 어제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숨가쁘게 움직였다라는 내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망루 위에 앉혔던 중국, 이번에도 북한 편 될 건가요? 박 대통령의 중국 외교 시험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만평입니다. 제목 뒷다리 긁다. 군과 국정원이 한 달 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분명 뒷다리를 긁으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 뒤에서 예쁘게 차려입은 기상캐스터인가요? 핵 하니까 국정원과 우리 군이 깜짝 놀라는 모습. 뒷다리 긁다가 이번에 당했다 이거죠.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과연 우리도 북핵에 대비해서 핵으로 무장해야 할지 여러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바로 공개합니다. 생일 선물. 김정은에게 생일 선물은 아니겠죠. 김정은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 정오에 재개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돌직구 신문 내용으로 준비했는데요. 대북 확성기 재개, 많은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의사 결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 박 대통령의 결심이다. 이것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우리 국방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의견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결심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3시간 후면 북한을 향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3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당시 조준 사격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힌 바 있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감 높아지는 것도 불가피할 방침입니다. 불가피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사실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북한은 최고 존엄 모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직접 북핵 실험에 대응하는 제지하는 방법으로 확성기를 다시 켜겠다. 이렇게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소폭탄 개발은 북한은 발표를 통해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했는데 왜 우리가 확성기를 켜야 되냐? 재래식 무기와 다른 전혀 다른 형태의 수소폭탄은 비대칭 전력이죠. 그 비대칭 전력 카드에 대해서 우리도 비대칭 전력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사실은 확성기 재개거든요. 예. 또한 이것은 지난 8.15 합의 때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확성기를 켤 수 있다는 카드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고요. 예. 사실 외교 안보 쪽에서는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확성기를 켜는 거에 있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론이 있었는데 박 대통령 이것은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박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서 오늘 12시부터 바로 켜게 됐고요. 이 파장이 지금 우리 MC가 말한 대로 이거는 최고 존엄에 대한 바로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관심이라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오전 9시 15분입니다. 이제 2시간 30분가량 후면 우리가 껐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의 스위치를 다시 올립니다. 2시간 30분 뒤면. 북한은 오늘 김정은의 생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들에서 목소리가 두 가지로 크게 갈렸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한 것은 잘했다라는 의견 쪽과 확성기를 켠다고 해서 핵이 없어지겠냐. 정부의 이번 선택 틀렸다. 이런 목소리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면대면 안용환 전 의원과 박용진 전 대변인께서 각각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안용환 전 의원께서 드신 신문 어떤 사설입니까? 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대북 확성기 재개 더 이상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세게 나가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 같습니다. 일단 대북 확성기가 방금 정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한 북한에 있어서는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지난 이제 8.15 합의에서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할 때 우리 측 요구했던 걸 다 들어줬어요. 북한이 다 들어줬어요. 그렇죠. 확성기만 끌 수 있으면 다 해주겠다. 그리고는 이 대북 확성기를 끄고 온 김양건이한테 훈장을 줬습니다. 영미다. 그만큼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이 위기의식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조선일보 사실 약간 조심스러운 톤으로 이걸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겁내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물론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북한이 어떤 짓을 할 수는 없다. 또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주문한 거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 미국과 중국 등에 대해서 과거처럼 사실 북핵 문제가 터지면 유엔 제재가 나오지만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이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미중의 동의가 없이도 독자적인 뭔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만이 미중도 우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안 의원님, 그 말은 한국군의 중대한 결심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국군의 무력만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타격한다든가 아니면 이 긴장감을 끝낼 수 있는 군사적 행동까지 감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저는 한 국가는요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란 한 집과 두 집 싸웠어요. 이쪽 집안에 흉기를 들고 와서는 휘두릅니다. 근데 이쪽 집에서는 야 우리 흉기 없어 어떻게 말로 해결하자 안 통합니다. 예. 그래 흉기를 설사 쓰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흉기 있어 더 큰 흉기 있어 한번 해볼까? 해야 상대방이 좀 어느 정도 주춤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조선일보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고 싶은 이것 같아요. 국민의 결연한 자세다. 긴장 고조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이 점을 북 정권은 항상 노리고 이용하고 있다. 만에 하나 휴전선에서 충돌이 벌어질 경우 우리 측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그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정부 비난 여론이 일기를 바라고 있다. 천안함 폭침 때처럼 예. 전쟁이냐 평화냐 와 같은 정치 선동이 우리 사회 내에서 다시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네. 북한은 우리 사회 내에서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분열되는 걸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부는 북한의 지뢰 도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전역 날짜까지 연기해 가면서 네. 의지를 보여준 군 장병들과 이제는 북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북 도발의 악순환을 끊지 않은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 국민들의 힘이었다. 예. 이번에도 이런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와 단결된 힘을 보여준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선일보 사설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면대면 처음 소개해드린 기사는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판결 잘했다. 박근혜 대통령 결연한 모습으로 중대 각오까지 할 심정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결정은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신문도 있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어떤 신문의 어떤 사설입니까? 한겨레 신문의 일면 그러니까 A 사설이라고 하는 주요 사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확성기 방송 재개는 잘못된 내용이다. 잘못된 대응이다. 예, 결론부터 말하면 초점이 맞지 않는다. 실효성도 떨어지는 조치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 국민 누구나 다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이 우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고 우리 안보를 상당히 위협하는 일이라 네.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주도적 결정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 12시부터 진행하는 예. 확성기 방송의 재개가 과연 적절한 거냐? 적절한 왜냐하면 거냐? 8.25 합의는요. 예. 이 근거가 되는 8.25 합의는 남북 간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국지적인 국면에서 DMZ에서 벌어지는 무력 도발과 관련된 상호 간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핵실험은요,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예. 그리고 국제적 대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라도 김정은 불러다가 꿀밤 딱 먹이면서 너 자꾸 동네 시끄럽게 할래? 예. 공부도 못하느라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혼내고 싶지만. 혼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틀 안에 예. 북한도 끌어들이고 미지근한 중국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과연 박근혜 정부의 한 달 전이면 알 수 있다고 했던 약간 안보 무능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다자간 협의의 예. 틀은 뭐냐? 계획은 뭐냐? 전략은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되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과감하게 확성기를 틀겠다. 농담 삼아서 그 확성기 밤에 20km까지 갑니다. 예. 풍계리까지 못 갑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치는 풍계리에서 벌어진 국제사회에 던진 파장에 대한 맞대응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여론을 의식한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안보 무능 비판을 누르기 위한 예. 그냥 그런 정치적 결정 아니냐, 대내용 아니냐. 정책적인 외교안보용 결정이 아닌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지금은 당장 국제공조를 형성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안팎 이것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아니냐. 예.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적 결정 이 얘기는 있습니다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니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 결정이라고 하는 게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보셨듯이 대북 확성기 재개 방송 재개를 두고 찬반 양론이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확성기를 켜겠다.
라는 중대 의사 결정을 발표한 이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정으로 급부상한 건데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의 내용은 무엇일지, 도대체 확성기 그 스피커에서 어떤 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솔솔 흘러나오기 때문에 흘러나오길래 북한 김정은이 확성기를 켜 하면 소름을 떠는지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3대에 걸쳐 북한 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정상적인 절차로 권위에 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흔들고 있는 방송 내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예민해했군요. 정 의원님,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은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은 정부의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확성기 재개는 지금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요, 이 북한이 수소 폭탄 실험을 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국제사회의 공조 움직임을 위해서 각국의 정상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랑도 통화했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20분간 통화를 했고요. 대응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통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시진핑이 아니라 예. 아베 총리한테 갔습니다. 시진핑 주석하고는 통화 안 했죠. 네, 우리가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통화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예. 사실 유엔 제재나 이렇게 북한 제재에서 중국은 그 안보리 이사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큰 거였는데, 우리가 또 박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과 엄청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전승절 행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눈치까지 보면서.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때 시진핑과 어떤 외교 라인이 없다. 오히려 아베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시 바꿔 말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거 카드가 결국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중국보다는 일본이나 미국의 어떤 협조가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많지 않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심, 그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에 대해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또 쓰느냐 마느냐 하고 그 논란이 있을 동안에 논란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래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북한에 나오는 후폭풍이라든지 북한에 나올 수 있는 대응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된다. 감내해야 하는 한다. 대통령이 주문한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윤선 변호사님, 이제 확성기 방송을 3시간도 채 안 남은 2시간 30분 이후면 재개할 텐데, 휴전선 인근의 주민들은 확성기 재개 방송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러다가 북한이 정말 총으로 확성기를 쏴서 휴전선 인근에서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어떡하냐,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습니까, 임선 변호사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한겨레 논지에 좀 많이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예. 확성기 재개 잘못된 대응이다라고 제목을 뽑았는데요. 한겨레는 지난 8월에 확성기 재개를 했을 때부터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대북 확성기에서. 예. 원래부터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실효성이 없을 것이고 괜한 남북 긴장 관계만 초래할 것이다가 이유였습니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땠나요? 실효성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바로 회담하자고 바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한겨레는 무조건 일단 확성기 재개에 대해서 늘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대한다라는 그 논거가 그렇게 막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실효성이 없을 거다라는 그들의 주장에도 별로 그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실효성은 입증됐다. 일단 이 실효성이 그때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항상 자주 국방 주장하면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될 문제 하면서 발을 빼는지 나는 그 입장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게 의존하면 갑자기 또 봐라 칩니다. 이건 미국 의존적이다라고 할 거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마라는 그들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거는 단순한 국제적인 문제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93년대 우리 남한과 북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핵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순진하게 다 믿었잖아요. 비핵화 합의? 걱정 마라. 북한은 만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대더라. 그래서 우리 다 믿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조치 했잖아요. 그런데 그 조치를 계속해서 깨고 있는 거는 북한입니다. 먼저 깼다? 네, 이건 남북의 문제고 북한이 깬 문제고 그래서 우리 우리 대한민국도 이것을 단순한 이거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북한의 농지에 북한식 농거에 휩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항상 맞습니다. 군사 간의 긴장 관계는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요. 피하고 싶겠죠. 모든 지도자라면요. 근데 그 모든 걸 피했다면요, 이 세계에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피하기만 했다면요, 전 그렇습니다. 송나라가 고려를 침공하지 않았던 이유도 고려가 나름 강하고 밟으면 꿈틀거렸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만의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때마다 우리 자국민 다치면 안 돼. 이거는 미국한테 맡길게라는 모습으로는 북한한테 계속해서 웃음거리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주 전 대변인. 이제 어쨌든 확성기를 켰을 때 그러니까 북과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게 분명하면 그거는 압력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벌어졌었던 건 휴전선에서의 명백한 지뢰 도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너 한 번만 움직이면 가만 안 있어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은 아직 확인됐다고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저쪽에서 유탄인지 조준사격인지 모를 어떤 그 폭탄물이 날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전도 했고 이렇게 국지적으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아까 농담처럼 대북방송 켜봐야 풍계리까지 가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점이 맞지 않는 우리의 응징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치게 되면 북은 전혀 다른 수위에서 이거는 파리 합의에 대한 당신들 대한민국 정부의 위반 사안이다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어쨌든 준전시 상태 이렇게 되면 지난 8월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근데 지난 8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경제에 대한 부담은 없었느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김정은이 데려다가 회초리를 달쳐하고 머리에 꿀밤 줘가면서 공부도 못하는 놈이 말이야 동네 시끄럽게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 확성기를 켜는 것은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풍계리에서의 핵실험을 이제 한다거나 핵계획을 포기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핵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긴장 국면과 위기 국면은 그대로 놓고요. 확성기 국면에서 또 다른 긴장 국면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두 개의 긴장 국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발 증시의 이 무서운 경제 상황의 위기도 있고요. 우리 자체로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갖고 있는 경제적 부담도 있는 상황.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또 생긴다? 저는 그런 부담을 우리가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실효적이지 못한 조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용환 전 의원님. 의지의 표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개인도 집에서 우리 분열념에 떨쳐서 이겨보자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대한민국 정부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부도 안타까워, 대한민국 국민도 안타까워요. 수단이 없어요. 카드가 없다는 거죠.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한 카드 없어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외교부 당국자 나와서 비난하는 거, 그다음에 유엔 제재 호소한다. 그런데 유엔 제재요 이제까지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북한 전문 기자시니까 유엔이 계속해서 제재 수위를 높여왔어요. 사실상 유엔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고의 제재를 북한에게 수년간 해왔는데 평양 경제가 오히려 나아지고 있다면서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유엔 제재는 이겁니다. 핵 관련, 군사 관련 물질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 막지하고 함을 검색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준다는 건데 이제 미국이 유엔이 가장 무서운 제재가 제3자 간을 거친 거래. 그러니까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이렇게 이제 북한 기업이 중국 기업을 거쳐서 미국 기업과 거래를 했을 때 중국 기업까지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 세계 누구도 미국과 교역을 하지 않은 기업은 없지요. 그러면 북한에서 결정타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전제는 중국이 허용을, 중국 기업들이 이제 무서워해야 되는데 사실 북한과 중국 사이 밀거리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연 통제 가능한 문제인데 어찌됐든 현재 북한은 오바마의 정책은 전략적 인내입니다. 전략적으로 참으면서 북한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랬더니 북한이 수소폭탄도 만들어 북한 경제 살아나요. 북한 경제가 지난 3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이 3에서 5%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죠. 문제는 이제 뭐냐면 사실상 국제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실효성이 없다. 자체적인 시장 예. 경제가 지금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북한은 국제 제재를 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국제 제재 요청하더라도 북한이 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성기 문제도 저도 확성기 문제가 국가적인 분쟁, 그 위험으로 치닫는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이기려면요, 전쟁을 해서 내 손가락 하나 잘리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전쟁할 때 상처 하나 안 입고 상대와 싸우겠다면 전쟁 못 이깁니다. 왜? 방어막에 도망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확성기 문제도 그런 큰 틀에서 국민들의 결혼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지의 표출입니다. 잠시 후 확성기가 재개됩니다. 그런데 어제 여야에서는요, 확성기를 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쟁에서 한 10발자국은 더 나간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참에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북한이 자꾸 핵 가지니까 우리도 핵 갖자. 여당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 나왔고요.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이제는 인정해둬야 되는 것 아니냐. 북핵 인정론과 핵 보유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갈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다루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화의 채널은 어쨌든 유지해 가야 설득도 가능하고 강압적인 조치는 제재, 단교인데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 두 주장은 확성기를 켜고 말고의 선이 아니라 굉장히 양극단으로 뻗어나간 주장인데 임순 변호사님 의견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왔어요. 네, 핵 보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저렇게 지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도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라는 걸 아주 핵 무장하자. 대한민국도.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고 중요한 것은 원유철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에서 나아가서 당에서도 지도부에서도 김을동 최고위원 예. 그리고 김정은 의원까지도 가세해서 우리도 대북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가 하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핵을 좀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강한 비판을 또 했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표를 의식한 못 가질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왜냐하면 92년 남북이 공동 서명한 것이 한반도 비핵화인데 예. 못 가질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리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못 가질 거 뻔히 알면서 보수표를 결집하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일부러 강하게 이야기한 거다. 비열하다라는 식으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당만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또 야당 또한 극단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양 극단을 치닫고 있는데요. 지금 핵을 갖자라는 주장에 상응하는 또 다른 극단적인 주장은 뭐냐면 야당에 얼마 전에 제 3호로 영입되신 분이죠. 이수혁 전 수석인데요. 이수혁 전 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강함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한 채 그리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라는 이야기를 사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게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인데 그냥 인정해버리자. 인정해버리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대화를 하자라는 주장을 해서 지금 정부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주장을 해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핵 무장론. 대한민국도 핵 무장하자. 뭐 비핵화 합의 이런 거 옛날 말이다. 싹 잊고 우리도 깔끔하게 핵 무장하자. 핵 대 핵으로 한번 가보자. 원유철 원내대표 의견. 이수혁 전 수석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아니라고 부정해봤자 핵은 보유했다. 북한이 원하든 말든 북한은 사실상으로 핵 인정한 국가로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둘 다 극단인데
핵무장론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대한민국이 핵을 무장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이제 두 가지죠. 예.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핵 개발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 안에 있는데 그 우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통해서 아예 핵무기를 가져오자. 예, 가져와서 우리가 북한이 타격을 할 경우에 미리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인데요. 사실 듣기로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듣기로는 되게 시원해요. 아니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가지면 어떠냐 하는 부분은 게 시원한데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시원한데 논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우리 스스로가 그 남북한이 우리 가지고 있는 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도 사실상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부의 방침은 새누리당 일각의 입장과는 다르게 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여전히 공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인데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버리자는 건 이건 남북한 합의가 기본 합의가 깨졌고 비핵화 예. 주장을 하니까 비핵화가 깨졌으니까 우리도 무장해버리자는 주장이니까 스스로 우리 사회를 이걸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카드라기보다는 국제사회와 한반도가 우리나라랑 이제 우습게 됩니다. 우리는 무기 안 가질 거야.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원자력도 평화적으로 이용할 거야. 해가지고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발을, 비준을 했고, 비준이 아니라 합의를 했고요. 예. 합의를 했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렇게 많이 신뢰를 하고 UAE 수출도 하고 이렇게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핵무장 카드를 갖게 되면은 우리의 지금 원자력 이용만 해도 굉장히 어렵게 돼. 평화적 이용만 해도 어렵게 되고 이 나라 북한만 살짝 이렇게 원자력을 그 핵무기를 개발하는 줄 알았더니 남측도 우리가 지금 원자력이 우리가 24기가 있는데 예. 언제 핵물질을 꺼내가지고 해발할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동맹국 내에서도 불신을 사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듣기는 시원해도 예.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진 대변인, 그럼 예.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비판이 맞는 건 아닙니까? 원유철 원내대표도 우리가 핵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알면서 우리가 핵을 가져버리면 북한한테 어떻게 비핵화를 요구하겠냐.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 아니냐. 정성희 의원께서 듣기 시원하다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사이다 뭐 영상, 사이다 발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다 먹으면 속이 뻥 뚫리기는 하는데 설탕 많이 들어가고 탄산이 몸에 안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 원유철 원내대표가 오래전부터 핵무장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해온 분은 건 맞습니다. 이분이 국방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첩첩산중이라는 걸 알 겁니다. 저는 일단 이 논리에도 반대를 하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사실상의 핵주권을 포기한 거예요.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연구용으로만 혹은 산업발전용으로만 쓰겠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모든 감시를 자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게 몇 그램을 우리가 쓸 건지까지 다 협정해가지고 확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철저한 감시에서 북한처럼 몰래 만든다? 이거 일단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로, 만일 몰래 만든다 들키면요, 북이 갖는 유엔 제재를 고스란히 우리가 다 받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 그지 쪽박찬다 이런 얘기 있는데 예. 거의 그런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전술핵을 다시 가져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우리한테 결정할 수 있는 버튼을, 선제 결정 버튼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냥 미국의 핵전략 전술에 한반도가 그냥 제공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안전이, 미국의 전략 하에 우리 한반도 전체에 안전이 그냥 노출돼 버리는 거니까 이건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유철 그 원내대표가 한 말씀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도 안 맞고 예. 본인도 틀린 걸 알면서 그냥 시원하게 사이다 한 잔 꿀꺽, 사이다 발언이다. 꿀꺽 그냥 예. 하신 걸로 생각하시고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야당에서 얘기했었던 인정하자라고 하는 뉘앙스는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도 핵보유국 인정 비슷한 발언했다 곤혹을 한번 치렀는데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련 당사국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도 북을 핵지휘국으로 인정 안 하거든요.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저께 안영환 전 대변인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게임판이 바뀌었습니다. 게임 체인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건 고스톱판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카드놀이판으로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전에는 미국과 관련 당사국들을 협박해서요.
우리의 안전을 좀 보장해줘. 미국이 자꾸 우리를 위협해 무서워 죽겠어. 이러면서 그걸 만지작거렸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건 우리 거 인정하고 예. 요 위에서 협상할래 말래 요렇게 지금 판 들고 나왔거든요. 요걸 어떻게 판단할지가 빨리 육자회담 관련 당사국들 간에 일정한 논의와 수기와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희원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에서 나온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볼 텐데요. 대북 확성기 재개도 반대하면서 야당에서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다른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이 인정해버린다면, 그런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북한 핵을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거. 이게 무섭냐. 저는 지금 이 방송, 우리도 핵무장하자는 이 방송, 우리의 논란을, 우리 이 논의를 시진핑과 오바마가 참 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핵을 갖고자 한다는 논의가 있고 이게 지금 논쟁이 붙었다는 것을 국제에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야, 북한 핵 쏘더라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인 이게 아니라는 거.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공론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는 여기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한민구 장관 분명히 이야기했죠. 핵무기의 생산 반입, 한반도의 핵무기의 생산 반입은 절대 반대한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어야 됩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들끼리 책임지지 않는 권력인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책임지지 않는 권력인 국회의원들은 책임지지 않는 우리 언론인들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거. 자,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핵 도미노입니다.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대만의 핵무장입니다.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본의 핵무장입니다. 대한민국이 핵 가지면 대만도 가질 그렇죠. 것이고 일본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핵 가지게 되면 대만이 아니 왜 쟤 가지는데 못 가져? 일본도 가지게 주장할 거예요. 가장 무서워.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핵 가지게 되면 대만도 가지고 일본도 가지게 돼. 그럼 중국이 야, 네 가지지 마. 아니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못 가져? 우리가 핵을 못 가지 하려면 북한 좀 막어. 북한을 핵을 완전히 제거해. 그럼 우리 안 가질 거야. 라는 우리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핵무장론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시위할 수 있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핵무장 안 돼. 이것 자체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수단을 포기해 버린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북핵 인정론이 미국 정부에서 지금 그런 분위기를 가고 있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 자, 북한 핵을 인정해 주자. 단 북한이 핵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핵 기술을 이전하는 건 막으면 된다. 라는 분위기가 지금 미국 조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그걸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성명 글을 썼습니다. 예. 핵 기술 이전하지도 않고 핵무기를 반출하지 않겠다 한 거예요. 북한의 의도를 보여준 겁니다. 북한, 자, 우리 한반도에서만 쓸게. 자유형으로만 쓸게. 그러나 미국은요, 해외로 핵무기만 반출 안 하면 미국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협입니다. 위협이죠. 사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40몇 킬로밖에 안 됩니다. 북한의 장사포에다, 북한의 소형 미사일에다가 핵 실어가지고 서울 던지면요, 수소폭탄이 터지면은, 자, 반경 1km에서 2km의 분화가 생깁니다. 예. 만약 우리가 여기 터지면은 저 청와대에서 용산까지 분화가 생겨요. 분화가. 예. 그럼 여기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은 죽어요. 원자폭탄이 하면 서울 200만 명 죽는다 그래요. 예. 수소폭탄이 하면 1000만 명 다 죽을 거라서 생각합니다. 상황이 틀려진 거예요. 그럼 북한한테 아이고 북한은 이럽니다. 자, 미국 니들 간섭하지 마라. 우리 문제다. 그런데 미국은 오케이 그럼 한반도 문제를 한정시키다?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도 대응 수단이 있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럼 우리 대응 수단 오바마한테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당신들 북핵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 조치하지 않는다. 북한 핵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우리도 핵무기 만들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보여줘야 된다. 라는 의지의 표출이 있어야지 예. 오바마도 경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미국 공화당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무기 물량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대외 경제에 워낙 노출된 경제 시스템, 우리는 대외 의존도 100%가 넘는 예.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핵무기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국가의 의지와 국민들의 의지는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난 이런 공론화 자꾸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론에서 이 공론이 확 커질 때, 야, 한국인들이 말이야 핵무기를 갖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데 큰일 났네라는 시각, 이런 생각을 국제사회에 던져주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고 예.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완전히 못 가질 것도 없어요. 국제사회에서 현재 비밀리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 안보 위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눈 감아주는 겁니다. 우리도 한반도나 사실 이스라엘 이상의 안보 위기에 있는 나라예요.
인도, 파키스탄은 인도가 만드니까 파키스탄이 우리도 만드는데 왜 제가 가진 우리 못 만들라고 그 논리로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도 북한이 만드는데 왜 우리 못 만드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경제가 그 나라들 경제 시스템이 틀려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를 포기하고 그래 핵은 우리는 죽어도 안 가질 거야 라는 것보다는 국민 여론은 정부는 핵무기 만다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예. 정부는 국민 여론은 이걸 공론화시켜서 어느 정도 논란을 일으켜야지. 이 논란마저 하지 않는다? 노출의 무기력한 필요가 있다. 국가입니다, 이건. 정성 위원님. 그건 제 생각이 좀 완전히 다른데요. 예. 저는 이제 원자력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시원하죠. 우리 아들도 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왜 가지면 안 돼? 예. 근데 감정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원자력을 다루게 되면 원자력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핵 개발을 하게 되거나 몰래 할지 모른다는 불신이 중국이나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예. 굉장히 의심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우리가 박정희 정부 때 한번 우라늄 용축 한번 해봤다가 우리가 시도군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4, 50년 동안에. 그 트라우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어렵게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북한은 못 믿어도 한국은 정말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그 믿음을 예. 얻는데 우리가 4, 5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겨우 원자력 협정을 했고 아직 국회 비준도 못 받은 상태인데 원자력을 만약에 우리가 국민 여론이 시끄러워서 저렇게 시끄러우면 박근혜 정부 사실 몰랑 핵무장하고 우라늄 용축 살짝 해볼지 몰라. 옛날에도 했는데 아버지도 했는데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도 했는데 딸이 못하겠어?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여론이 들끓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거 이전에 동맹 국가인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돼서 그 파장을 예. 가질 수 있는 파장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로맨틱한 이 예. 낭만적인 아니, 로맨틱이 아니라 예.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습니다. 미국도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뭔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호소를 있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 도지구쇼 이 북핵과 이 동북아 질서,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의 어떤 이 살벌한 외교 전쟁 속에서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격조 높은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격조 높은 토론의 수준을 딱 국회 수준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지구 신문입니다. 국회 수준 왔어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네,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예상보다 빠르게 합류했습니다. 두 번째 동행, 비공식 동행 한 번 있었고 사실은 세 번째 동행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이번엔 과연이란 얘기입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신당으로 이렇게 빨리 합류할 필요가 없다. 물밑 작업을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극적인 효과로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안철수 의원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라는 뒷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님, 예상보다 빠르게 안철수 의원에게 김한길 전 대표가 다가갔어요. 제가 생각보다 늦게 갈 거다 그랬는데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바로 예. 예측을 틀리고 바로 갔습니다. 어저께 그 김한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지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 안철수 신당에 대한 합류 방침을 밝혔고요. 또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도 이날 안 의원을 만나서 신당 창당 준비위원장을 수락을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물밑에서 작업이 잘 진행됐던지 속도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상당 작업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네. 문제가 결국 안철수 당 아니냐, 신당 아니냐, 사당화 논란이 있어서 김한길 의원 측에서는 안철수 신당에 이 김한길을 비롯한 그 비주류가 쉽게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경계를 해왔다. 경계를 해왔던 저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철수 신당 갔다가 괜히 대선 후보 안철수 들러리 해주는 거 아니야? 그때처럼 예. 공천도 안 주고. 사실 지금까지 안 이런 가겠다고 우려. 관측을 했던 이유가 그것이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서로 이렇게 물질 접촉을 한 끝에 예. 그래 안철수 신당 아니다. 그 파워를 그 브랜드 이미지를 빼면서 그거를 아마 약속을 받고 김한길 의원이 확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대표직도 안 맡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오늘 안철수 신당 측에서 당명 새로운 안철수 신당의 당 이름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당명 이름에도 새정치라는 단어가 빠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새정치라는 이름까지 들어가면 그때처럼 안철수 개인의 사당 개인의 당이라는 이미지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 불식시키겠다. 철저하게 안철수 의원이 이런 포석이 있는 건데
오늘 어떤 조간신문에도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사실상 안철수 의원의 작전이고 안철수 의원의 구상이고 안철수 의원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 전략가, 타고난 정치 전략가인 김한길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다. 어떤 내용이에요? 저도 김한길 전 대표가 탈당해서 이른바 천정배, 박주선 등의 이른바 탈당파 호남 신당들을 규합하여 그다음에 추가 탈당하는 사람을 규합해서 일정한 세를 형성한 다음에 결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전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당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저도 놀랐는데 이거를 두고 김한길 대표가 원래 계획이 여의치 않아서라고 해서 힘 빠진 김한길 대표의 오늘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왠지 모르게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고 감독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른바 감독판 창단 기획이다 이런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몇 가지를 볼게요. 그동안 계속 연쇄 탈당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한길 대표를 마지막으로 뚝 끊겼습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김한길 대표의 최측근들 몇 명, 예를 들면 김관영이라든지 최원식 의원이라든지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 주승용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탈당과 관련해서 시기 얘기 안 하거나 아니면 다시 고민하고 있다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 안철수 의원 측이 기세가 등등했는데 네. 예상보다 이 김한길 계로 불렸던 의원들을 포함해서 안철수 신당으로 합류하겠다 탈당했다 이거 어느 순간 뚝 끊긴 거예요. 딱 스톱을 했죠. 그리고 나갔던 최재천 의원도 결합을 안 하고 있고요. 권은희 의원은 천정배 신당으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누가 제일 당황했겠느냐. 안철수 의원이었을 안철수 거예요. 의원 본인. 신당 쪽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오면 나한테 오는 줄 알아서 그동안 사실은 현역 탈당하는 의원들의 값을 별로 안 쳐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삭 죽게 안 하겠다. 예, 그러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탈당하면 곧바로 공천? 그런 거 없다.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 공천되고 나중에 단일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3자구도 과거하고 나오시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로서는 뭐야 이게 시방? 라고 하는 약간 뜨아한 상황도 있었고요. 예. 이 전체에 대해서 김한길 전 대표가 내가 좀 협상을 해서 요걸 좀 이렇게 약간 숨을 좀 죽여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의 기세 등등함을 좀 죽여야겠다. 예. 김한길 의원의 견제수다. 예, 그래서 이야기를 어제 맞춰서 얘기한 게 바로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한 게 이 당은 안철수 신당이 아닙니다. 안철수 사당이 아닙니다라고 안철수 의원 입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그 뒤부터 일단 대표도 맞지 않을 거다. 새정치란 이름도 뺀다더라. 또 뭐도 안 한다더라 하는 방식으로 안철수 의원이 계속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현명한 겁니다. 신당 쪽으로서는. 그래야 다른 정치적 거물들이나 인물들이 영입될 수가 있고 공간이 열려야 사람들이 와서 뛰죠.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쪽으로서는 이것이 일정의 반전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정도가 어떤 장인의 손길, 감독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몇 가지 보셔야 되는데 안철수 사당화 논란이 어디까지 어떻게 조정될 거냐 이거 하나. 어쨌든 메인 배우는 안철수거든요. 예. 요거하고 두 번째가 현역 의원 탈당, 현역 의원의 값이 떨어지면 안철수 신당의 가치는 올라갔었던 요 현상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의 값을 쳐주면 안철수 신당 어떻게 될까? 안철수가 그 이면으로 빠지면 이선으로 물러나면 안철수 좋아서 모였던 사람들의 관심은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요 갈등 관계, 현실과 이상의 차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나왔던 단일화. 예. 현역 의원들은 3자 구도 그럼 안 되지. 단일화 해갖고 내가 재선되는 게 핵심인데 라고 생각할 건데 안철수 의원과 처음에 같이 했었던 분들 김성식 의원, 윤여준 전 장관 이런 분들은 죽자 살자 죽어도 고 못 먹어도 고 그래서 3자 구도를 해서 독자 신당 만들어야 된다가 핵심이고 예. 어제 영입한 한상진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1야당을 철저히 깨부셔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랬어요. 듣기에도 아주 예. 서슬퍼런 식은땀이 흐를 만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독자 노선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어떻게 조정될지 안철수 의원의 고민도 보고요. 관전 포인트까지. 장인의 손길도 한번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오잖아요. 저 자막이 참 의미가 있는 자막입니다. 김한길 의원이 인재 영입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야기는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합류하자마자 나 열심히 일하겠다가 아닙니다.
인재영입 최선, 내가 이 당의 주인이다, 주인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의지를 표현한 게 인재영입 최선이라는 이야기. 내가 대표다. 내가 김한길이다. 그렇죠. 지금 자막을 잘 뽑았습니다. 정말 우리. 감사합니다. 예. 예. 동아일보에서 뽑은 자막인가요? 아무튼 인재영입 최선이라는 표현 자체가 김한길 의원의 의지와 김한길 의원의 하고 싶은 이야기, 현재 이치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어제 한상진 교수가 명예교수죠, 서울대 창준위원장 제의를 수락했는데 이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자, 신당의 문을 넓혀서 과거의 이력 등을 따지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되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거치도록 명문하기로 했다. 진실과 화해의 과정.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신당의 문을 넓힌다는 것, 과거의 이력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자, 이게 두 개가 핵심입니다. 사실 안철수 신당은 그동안 주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너무 신당 하니까 뭐 과거에 좀 흠이 있었던 분들 못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데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이 문을 놓고 하려다가 포기한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높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사실 문재인 대표하고는 상극입니다. 안철수 신당 가고 싶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규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 무슨 뭐 친일파도 아닌데 진실과 화해.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거친다.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동교동 움직이나요? 동교동? 그러니까 뭐 고백을 하고 뭐 고백 성사를 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과정을 거쳐서 문을 넓히려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마저도 저는 김한길 의원이 주장을 해서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도했다. 네, 그것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인재 영입이 바로 맞물려서 나온 이야기가 되겠죠. 잠시 후 새정치라는 단어를 뺀 안철수 신당의 새 당명까지 첫 당명이겠네요. 당명을 공개한다는데. 임순 변호사님. 네. 제1야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일단 당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적어도 더 참신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보다 더욱더 국민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하며 안철수 신당이 지지하는 어떤 중도적 성향까지 함의해야 하고 새정치라는 이름을 빼야 하면서 안철수 개인 브랜드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이름 뭐가 있을까요? 쉽네요. 우리 방송계도 다 항상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재미도 있고 교양도 있으면서 감동도 격은 망치지 않고 감동도 있고 시청률도 잘 나오는. 예. 뭐 그냥 그 정도 요건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참 쉽죠? 네, 참 쉽죠. 근데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생각하시는 거죠? 뭐가 좋을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당명. 제가 저 따위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였으면 거기서 진짜 따위라니요. 10개는 더 네. 냈겠죠. 근데 이제 국민의 바람은 뭐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번 바람은 오래가는 정당 이름을 좀 만들어줄 것. 때마다 외우기 힘듭니다. 임순 변호사님 그때 희망 소나무당 좋다고 하셨잖아요. 민주소나무당, 민주소나무당. 민주소나무당. 네, 제가 톡톡히 당했죠, 그냥. 예. 아주 네, 오래가는 정당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예. 2번 그 정당 이름이 좀 장난기가 줄어들고 자신들의 기지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도 약간 장난기가 아까 들어서 예. 정당 이름 뭐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하길래 그 김한길 의원이 좋아하는 그 표현 있잖아. 어떤 거요? 패권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치 하듯이 예. 중도를 표방하는 그런 정당 어때? 그런 라는 정당. 걸 얘기하다가 그런 뭐 정당. 이런 예. 장난기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1번 진지하게 정해라. 오래가는 거, 2번 중도의 가치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거, 예. 장난기 없는 거 두 가지를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안철수 신당에서 어떤 당명을 들고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처음 새정치를 구상했을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처음처럼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장난치지 말라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들이 벌써부터 제기됐는데 몸을 확 낮췄습니다. 송구하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 국적 딸 학비 마련하기 위해서 국고 장학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아서 사용하신 점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도 11번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연체를 했습니다. 서민들의 그런 애환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차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거,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뢰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아주 벼르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더 몸을 낮춰서 송구합니다,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 나와서 야당 의원들이 호되게 못 따져 물었습니다. 북한 핵실험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야당 의원들이 더 깊게 질문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차녀의 미국 국적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밟을 것이다. 딸이 직접 내게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한다라는 말을 밝혔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해운대 땅 증여 의혹에 대해서 우리 선친께서 처리하신 일인데 만약에 선친께서 세금을 안 냈다면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녀가 무직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입 의혹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이준식 후보자가 사주고 나서 10억 원 증여세 안 내려고 딸이 샀다고 한 거 아니냐. 그때 무직이었는데 증여 사실 없다. 송구합니다. 이 역시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배우자가 11번 상습해서 세금 면제한 것에 대해서 서민의 애환을 고려 못해서 송구스럽다. 다 송구스럽다가 나와서 미스터 이송구로 지금 등극을 한 상황인데 정성희 위원님, 국민들이 궁금한 건 금수저 논란입니다. 부친으로부터 군 복무할 때 이준식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그 과거 군 복무할 때 무슨 돈이 있어서 해운대에 100평 땅을 샀느냐, 선친에게 증여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아빠가 나한테 증여받은 것도 모자라서 내가 내 딸에게 10억 원짜리 아파트 사주고서 증여세 탈루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정작 시원한 해명은 없었고 송구합니다.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예. 장단이 벼르고 갔는데 전부 다 사실을 인정해버렸어요. 인정해버리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아까 표정 보셨나요? 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멍쳐가지고 예. 뭔가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공격을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게 지금 나와서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이게 고위공직자 사회부총리로서의 이 자질이 맞나 하는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딸이 11년간 미국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부총리가 되는 당일날 한국인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차녀가 미국 국적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는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85년 태어났는데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으나 한국 정부의 착오로 미국 국적을 갖게 됐다. 한국 정부의 착오로 미국 국적을 한국 갖게 정부는 됐다. 말은 없지만 어떤 착오로 이게 누구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를 나중에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한국인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미국인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이의를 했어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반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의혹 사실에 대해서 딸이 의사였기 때문에 레지던트였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살았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증여 사실이 없다고 한 거는 굉장히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아마 제가 알기로 부인도 교수입니다. 부인도 교수다. 네, 부인도 유수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수고 이런 모든 사실을 제가 듣기로는 부인이 다 주도한 걸로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참 한국의 여자 대학 교수들 굉장히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거 하느라고 바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참 바빴겠다. 정말 이렇게 금수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테크에 뛰어난 부인들을 둔 분들이 굉장히 주위 분들로부터 아주 굉장히 칭송과 부러움을 받습니다. 당신 가만히 있는데 말이야. 부인이 돈 다 벌어줘. 그런데 이분들이 장관 후보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부인 원망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현실인데 전 사실 문제가 많은데 송구합니다 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렇게 지적을 할 때 송구합니다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제 계속 송구합니다 하면은 송구한단 말밖에 없어요. 다른 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죄송합니다. 그럼 또 할 말이 없어요. 옛날에 이런 장관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MB 시절인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국회의원들이 막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벙 뜨는 겁니다.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국회의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별명이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후보자도 보니까는 송구합니다 하니까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거기다 세게 이제 반박 무슨 변명을 하잖아요. 그걸 변명이란 말이라고 해요? 할 말이 없어요. 말이라고 해요 하면 그러면 송구합니다. 또 이런 거. 자, 우리 청문회 진풍경입니다. 청문회에서 미처 따지지 못한 것은 저희 언론이 계속 끝까지 해명이 나올 때까지 따져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충격 실태.
유통기한이 2년 6개월이 지난 식재료를 노인 요양원에서 떡하니 노인들의 반찬으로 제공해온 사실이 이번 동아일보 단독 기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임유선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것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더 충격적인 거는 이 기사를 단독 보도한 사람이 바로 채널A의 김진 기자라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또 기사 쓴 사실을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예. 김진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한 사실인데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게 요양원이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군데 요양원을 심층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요양원에서 쓰인 식재료들이 죄다 폐기물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예. 뭐 하루 이틀 유통기한 지난 거, 뭐 우리도 잘 먹습니다. 예. 큰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난 거면은 뭐 그러려니 할 텐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2년 반 가까이 지난 식재료도 쓰고요. 한 달이 지난 소세지도 쓰고요. 육류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거 쓰면 건강에 큰 해가 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모든 막 폐기물 수준의 이 식재료를 썼는데 그럼 이 폐기물 수준의 식재료를 어디서 구해왔냐 하면요. 예. 식재료를 납품하는 유통업체에서 구해왔는데 공짜로. 왜냐? 버린 유통업체에서 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예. 좀 유통업체에서 안 준다고 했답니다. 이건 예. 닭사료나 쓰는 거예요. 닭사료다. 닭사료다. 그럼 내가 공짜로 가져가겠다 하면서 요양원에서 닭사료에 놨을 폐기물을 가지고 모아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안 그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한테 그걸 예. 제공했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요. 그 요양원들에 그러면은 노인들이 거기에 물론 공짜로 계신다 해서 그렇게 주는 것도 인간도 아니지만요. 예. 공짜로 계신 것도 아니고 한 달 거주비가 50만 원이고 별도로 식비는 18만 원씩 본인들이 직접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 부담하고 있죠. 그런 분들한테 쓰레기 폐기물 처리가 될 식재료를 버무려서 밥상을 제공한 건데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 이게 먹거리 엑스파일 취재팀이 취재한 내용인데 그래서 예. 경찰과 함께 그 문제 요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정 같으면요. 바로 영업 정지를 시켜야지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이 식품 관련된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합니다. 예. 어떠냐? 1회, 2회까지는 경고에 그치고 그리고 3회째가 돼야지 비로소 사업 정지를 70일도 아닌 고작 7일. 그러니까 결국 일주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들키기 전까지만 한두 번 들키는 것까지는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경고 조치만 하고 뒤돌아섰다라고 하네요. 예.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방송이 되는데요. 제가 직접 보면서 취재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건 유통기한이 2년 반 가까이 지난 버린 식재료를 가져다가 반은 실제로 그 요양원 원장이 기른 닭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노인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의 피날레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안용환 전 의원, 박용진 전 대변인, 사실 정치 현장에서 너무나도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셨던 두 분들이었는데 저희가 1년 가까이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장에서 스카웃을 해서 어렵게 돌직구쇼에서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의 알거리를 위해서 모셨는데 다시 두 분의 본업인 정치 현장으로 돌려보내드려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친했던 두 형님들이었는데 오늘이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마지막 방송이라서 두 분의 이 석별애정 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용환 전 의원님부터 벌써 1년 가까이 저희가 방송을 제가 올 작년 2월 2일부터 예. 했으니까 뭐 거의 1년 가까이를 한 셈이 됐습니다. 참 돌직구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소식 네. 전해드렸지요. 그런데 저는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뉴스에는 굿뉴스와 배드뉴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습니다. 네. 뉴스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나쁜 뉴스가 많았었습니다. 예. 사회 지난 한 해 동안. 그런데 앞으로는 좋은 뉴스가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는 또 우리 사회가 점점 훈훈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뉴스가 더 많이 돌직구쇼에서 날릴 수 있는 그런 사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다음에 우리 저 박용진 전 대변인 1년 넘었죠? 1년 넘었어요. 예. 1년 넘는 시간 동안 행복하고 즐겁고 좀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함께하는 거 그리고 좋은 또 정치적 선배인 안영환 분들이랑 같이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했고요. 정치를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25년 전에 박노해 시인이 얘기했던 평온한 밥상, 평온한 저녁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 몇 년 전에 손학규 상임 고문이 얘기했던 저녁이 있는 삶,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그런 삶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안영환 대변인께서도 그런 역할 같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국회에서 제가 잘 모시고 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그동안 저희들 응원해 주셨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와 강북구 주민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돌직구쇼 사랑해 주십시오. 이제 두 분을 다시 정치 현장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진실한 정치, 깨끗한 정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분 감사했습니다. 네, 선관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못 드리고요. 두 분 새해니까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새로운 돌직구쇼 패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